네, 오늘 마감 카운트다운은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합니다. 만나러 갈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전장과 오후장의 이 증시 표정이 너무나 달라져서 분위기가 다르죠. 네, 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다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에는 이렇게 썼네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뭐 지금도 이 상태로 내일 뭐 반등이 나올 거예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랬다가 내일 또 언제 또 빠질지도 모르고 간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참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장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정말 그야말로 패닉셀의 정말 도가니였죠. S&P 500이 4,000포인트가 무너졌으니까요. 뭐 정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 좋은 얘기들은 다 쏟아집니다. 뭐 시장의 악재라고 한다면 단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세계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인플레가 있을 텐데요. 이를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섰잖아요. 이 금리 관련해서는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죠. 뭐 지금 50bp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충분히 공격적이고 괜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도 없고 지금 자이언트 스텝 웃기고 그냥 앞으로 275bp 인상 여력이 충분하고 적정 금리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이 3.6%까지 올려야 지금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이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누가 말이 맞는지는 추후가 한참 뒤가 돼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 뭐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월가 전설로 꼽히고 있는 밥 파렐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지금 S&P 500이 4,000도 깨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 13% 떨어진다. 미국 올 여름까지는 각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간밤에 또 반등이 나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물가가 문제입니다. 물가 지금 지난번에 나왔었던 게 4%대로 나왔었죠. 이제 이번에 곧 나올 소비자 물가 지표, 국내 지표는 5%, 미국 쪽은 8% 넘게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인플레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초인플레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게 쉽사리 꺾이지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말입니다. 주요 특징이 지속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 5% 진입 가능성 이제 국내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또한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5% 넘는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또 미국이 8% 넘는 숫자가 또 한번 또 찍힌다고 해도 또 시장의 해석은 또 그때그때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는 분명 코스피 기준으로 이번 달 기준으로 한 5% 가까이 하락이었는데 오늘 2% 거의 후반대까지 밀렸던 증시가 거의 약보합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숫자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하락폭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 오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할 것도 아니고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뭐 지수든 아니면 성장성 있는 것이든 충분히 조금씩 사모는 거 괜찮다라는 시각을 늘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시장을 바라보고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이제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제가 위안을 하려고 하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뭐 판단 기준을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은 일단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늘의 출렁임이 비관론자들의 말들처럼 이 2620포인트, 저도 262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락의 출발점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트랩이라면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조금 머리 아픈 또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 정도 흔들리면 종목은 또 더 많이 또 변동성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들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제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마이너스가 크다고 해서 홀딩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어찌 보면은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나올 만한 어떤 이슈들을 이거들을 잘 섞어서 이게 가격으로 이제 산출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얼마만큼 가격에 선반영이 될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근데 이 파월 의장이 나서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 시간에도 짧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 공급적인 이슈도 있긴 하지만 수요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미래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더 낫다는 선소비 어떤 심리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올리는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금 가치를 올려가지고 선소비를 조금 제한시키게 되면서 이 선소비를 좀 제한시키고 수요가 주춤해지는 동안에 공급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비를 만약에 일시적으로 위축을 시키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GDP의 80%가 소비입니다.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의 소비를 잠시 위축시킨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경기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제 경기가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월 입장에서도 시장의 어떤 이 소비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면 0.5% 인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든든하게 고용이라든지 소비가 받쳐주기 때문에 0.5%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비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런 액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IMF 총회에서도 파월 의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을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어찌 보면은 이게 병이 심할수록 거기에 투여되는 약이 조금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병 때문에 아픈 것도 있는데 거기다 약을 처방을 하다 보면은 그 약 때문에 더 아픈 것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이 약이 그러니까 0.5% 금리 이상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조금 아픈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파서 아픈 것이 아니라 약 효과 때문에 아픈 것이기 때문에 금방 저는 사그라진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이슈를 알고 있다라면은 그럼 이 이슈가 나쁜 이슈는 아니다. 단지 걱정일 뿐이다. 그러면 지금의 이 걱정을 한 변동성이 언제 잦아들 것인가? 그 가격대를 제가 2,531포인트 딱 찍고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나 왜 시장이 흔들리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전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하락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찌 보면 트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얘기가 좀 야속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조정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2020년 3월 달 1,400포인트대에서 작년 6월 달까지 코스피가 80% 올랐습니다. 그럼 종목을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는 이거를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뭐라 그러죠? 거품이라 그러거든요. 80% 정도 오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장중 저점까지 계산해 보게 되면 한 25%가량 조정이 나왔습니다. 80%가 오른 상황에서 25%가량 조정이 나오는 게 이게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 걸 저는 도리어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25% 조정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을 안 꺾였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봉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경주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좁은 이렇게 앞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선을 조금만 확대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내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잡혀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지금은 조정 구간이구나. 하락 전환이 아닌 조정 구간이구나.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를 보게 되면 2023년 그 기준 중간값이 2.8%거든요. 그러면 3%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3% 전후에서 지금 요 구간에서 현재 갇혀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잠시 급등이 나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또 넓혀보게 되면 3% 전후에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국채금리를 봐야 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면 금리 인상기에는 단기 국채금리보다는 장기 국채금리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평행선을 달렸어요. 근데 이제부터 만약에 평행선이 아니라 이 단기채 금리보다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땐 크게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5월 달에도 한국은행은 분명히 인상을 할 겁니다. 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 코스피는 더 악화가 될 겁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코스피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금리 역전 현상으로 해서 이 금융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어쨌든 방어도 하고 또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시장에 지금 시중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과도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어쨌든 이번 주에 끝이 날지 다음 주에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나고 난다라면은 저는 시장은 분명히 괜찮아 또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안정을 찾고 난 이후에 대형주 장세가 될지 아니면 중소형 장세가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 지금 현금 비중이 네. 많은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은 돼요. 아마도 이제 안고 네. 떨어진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이제 워낙 채팅창이나 뭐 주변 분들을 네.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금 없는 게 아쉬워. 지금 이제 사야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이 또 계셔서요. 그쵸, 네. 만약에 팀장님의 네네. 이야기대로라면 우리는 저점을 모르니까 네네. 바닥에서 기가 막히게 발끝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한 무릎 뭐 이렇게 엉덩이 아래로 무릎을 향하고 네네. 있는 지금 주가라면 네. 줍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그것도 보십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했지만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7만 원 이하는 무조건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또 하이닉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 아래에 내려올 때까지는 저는 안 산다. 그래서 11만 원 이하까지 기다려보자. 요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사도 된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2620포인트와 2740포인트 구간에서 저도 참지 못하고 주식 샀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줄어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저도 너무나 아쉬워요, 지금. 네. 현금이 없는 건 아닌데 음. 이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 박스권에서 참지 못하고 이 손이 근질근질해 참지 못하고 사버리는 바람에 네. 현금 비중이 저도 작은 게 상당히 좀 아쉽네요. 우리 그 네. 팀장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MTN도 그렇고 정말 네.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과 함께 해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나름 그래도 과거의 데이터가 똑 떨어지게 맞는지는 네. 않더라도 그래도 과거의 경험이 분명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현명한 네네. 길로 인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팀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라는 시그널을 어디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걸로 우리가 그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이게 한 가지 그 제가 보는 팁을 하나 좀 드리면 네.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이 넘어가는 현상이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이틀에서 3일 정도 되게 되면은 네. 저는 이제는 조금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장에 지나왔을 이거 무시 때 못하죠. 아 이게 왠지 바닥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진짜 정밀적 분석으로 말하기 힘들 때가 상당히 좀 많아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지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동안 코스피가 잘 버텼지 않습니까? 잘 버티다가 일시적으로 한번 2600포인트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저는 코스피 잘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지금보단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현금이 지금 이 박스 구간에서 근질근질 이렇게 현금을 써버린 게 정말 후회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좋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 네. 투자자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함께 견뎌,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렇게 내려왔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네. 그때 그랬지. 내가 말이야 그때 견뎌가지고 이제 플러스로 돌아왔잖아. 네. 이렇게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저는 이슈 개인적으로 가보- 다음 네. 주 이 시간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진짜 뭐 그때 가서 정말, 제가 뭐 올라갔다고 해서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네. 저는 기분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 이제 저희가 이제 마감 방송이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개편을 맞이하여 좀 시장 분위기가 어쨌거나 좀 이렇게 바뀌길 저희도 진짜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쵸. 뭐, 예. 함께 해주십시오. 마감 방송은 늘 MTN과 함께 말이죠.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자, 곡물가, 사료가 급상승과 더불어서 관련 종목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급락장 속에서도 버티고 있어서 이 이슈도 들어가다 볼까 합니다. 그놈의 러시아, 그놈의 전쟁 이슈. 간밤에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러시아가 어떤 액션을 취할까? 혹시나 뭐 전쟁 핵 위협 더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물론 그 끊이질 않는 핵 관련 키워드는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엄청난 무언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종전선언과 관련한 발언도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 들썩여요. 일단 전면전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들은 밀립니다. 종전선언했냐?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한 또 종목들은 또 살짝 밀리고요. 전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료, 사료, 과연 곡물가 이제 급등은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서 관련주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을 이제 종목을 좀 추려봤습니다만 이 중에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시각 또 초급등세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등락을 거듭하는 희비가 좀 표정이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탑픽 뭐예요? 라고 묻진 않을게요, 팀장님. 이걸 어떤 식으로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이나요? 대형주가 그나마 제일 낫다, 이런 건가요? 팀장님, 이런 이슈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회 현상인과 주가는 계속해서 갈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러시아를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회적 현상은,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같은 곡물 가격으로 인한 어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달, 10월달에 우크라이나가 과연 겨울밀 파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객 관건이라는 부분도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해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 곡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 테마주였던 영향력 이거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조금 애매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회적 현상과 주가는 계속 같이 갈 수 없다. 이게 또 예를 들게 되면은 또 2018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악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지금 사료라든지 곡물 이런 것들도 이제는 끝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어떤 순환매를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좋게 본다라면은 종목은 CJ 제일제당 요게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 되고 이제 그 삼계탕 먹는 날이 뭐라고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복날. 복날 맞다. 복날. 네. 복날 때 이제 삼계탕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닭고기 이제 수혜, 여름철 수혜 요 얘기 나올 거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복날 임박하면 주가상으로도 관련주들 좀 튀기는 해요, 진짜로? 이번엔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은 별로 없었는데. 왜요? 건기식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니즈가 강해져서요? 아니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작은 이슈들이 탁 건드려지면은 또 이게 주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수혜 때문에 이 중에서 한 6개 정도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건설기계라든지 재건 관련주 있잖아요. 아하, 네. 요거를 좀 차라리 좀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모라든지 현대에버다임이라든지 그 다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유익게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함께 좀 상상을 해보면서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또 미국 증시 폭락에 대한 여파로 오늘 장 초반 개파락의 급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시장 회복력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가량 내린 2,590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0.5%가량 하락한 85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2,700억 원 넘게 물량 사들이면서 마무리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해서 물량 내려놓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기관 쪽에서는 대형주는 매수를 했지만 중형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하방 압력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2원 4전홀은 1274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오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IT 업종과 디지털 컨텐츠 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담는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은 191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죠. 오늘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었는데 그래도 SK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2%가량 상승을 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대부분 종목들 하락이 컸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네이버가 계속해서 좋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7만 6천 원 선에서 마무리했고요. 반면 카카오는 오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종목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장 초반 약세였는데 그래도 장 막판 회복을 해주는가 했는데 코프로비엠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LNF는 0.5%가량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 사료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던 건데요. 장 막판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한 상황이고요.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일사료는 18%가량의 견고한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요.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새 정부에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로 인해서 강세였고요. 오늘 세림 BNG는 상한가에서 안착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개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디어유가 대규모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약세였는데요. 현재는 9%가량 하락한 3만 7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도 오버행 이슈에 더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가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공모가인 9만 원 선에서 내려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9만 1,900원 선까지는 그래도 지켜주면서 마감한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이 강세였습니다. 현재 상한가 안착하면서 마무리한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참여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였고요. 11,65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KG스틸 우선주가 오늘 강세 받아갔습니다.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강세였고요. 45만 3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웅진이 강세였는데요.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웅진의 계열사인 웅진에너지를 인수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테마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17% 강세로 2,17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